미술이 왜 현실과 연결이 안 돼 있었나. 우리 어떤 현실에 대한 어떤 인식에 대한 이런 작업이 지금 우리 화단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것이다. 수상 일면도에서 이미지 미술이 갖는 또 이런 극사실 미술이 갖는 이런 요소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. 이미지 작업을 하고 있는 이쪽 중입니다. 요즘 좀 바쁘시죠? 조금 바쁘죠. 네. 9월달에 개인전이 있고요. 모란미술관에서 있고 키아프 또 솔로로 이렇게 나가지고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바쁘네요. 아 그렇죠. 아무래도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시잖아요. 네,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. 네. 처음에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어떤 때 고민도 되고 그랬는데 작업한다는 자체에 고마움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.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적게 걸리고 안에 일단 자기가 하고 있다는 자체, 더군다나 이렇게 학교 퇴직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 일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선생님을 우리나라 1세대 극사실주의라고 좀 불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는지. 시대적으로 미술 사회 그 분위기가 좀 더 추상표인지 아니면 이제 지금 말하는 반색화 어떤 그런 계열이었죠. 그래서 현실에 대한 반영, 이게 더 우선적이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방법적으로 이제 극사실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겠죠.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미술이 왜 현실과 연결이 안 돼 있었나, 너무 추상화해야지만 되는가, 거기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많이 가졌죠. 이미지 구상 미술이 인식이 어떨 정도로 안 됐냐면 국전이 있었죠. 그때 국전이라는 게요. 근데 국전이 이제 구상, 비구상으로 나눴어요. 근데 그 국전이라는 공모전에 낼 때는 추상 부분에 냈어요. 이유가 있나요? 아니, 그러니까 구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현실에 대한 반영보다는 관념적인 어떤 정물 하나, 인물의 어떤 좌상이나 입상이나 어떤 그 정도의 어떤 미추에 관한 어떤 그런 기준이었지, 적극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지금 움직임이 어떤 세계의 어떤 현실의 반영이 없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저희가 낼 때는 구상에다 내야 되나 비구상에다 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구상 부분에 냈는데 마지막 때 특성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. 지금 듣고 보니 참 더 그러네요. 네.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그 사실적으로 그리거나 현실에 대한 어떤 작품을 하면 현대미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던 시기였죠. 약간 어떻게 그림이 왜 이렇게 살짝 그리냐 그런 느낌. 뭐 사진도 아니고. 미국의 이제 하이퍼 같은 경우는 내용적인 거를 차단을 하죠. 그래갖고 사물을 갖다 보면 감정이입이 없는 어떤 중상화적인 사물 그 자체로서 이제 그거만 인식하게 됐는데, 저의 경우는 원래 좀 이야기를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. 이야기 만드는 거를. 그래갖고 중앙미술대전인가 3회 내가 장려상 받은 게 있어요. 그때 그 제목이 3시 35분이었어요. 근데 3시 35분이란 걸 왜 그랬냐면 그 홍대 앞에 그 유정다방이 있습니다. 내가 이렇게 차 마시고 있는 장면이 거울 저쪽에 이렇게 반사되고 있는, 비치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3시 35분에 내가 차를 마시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어떤 자각. 우리가 루틴,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것 자체는 매 순간순간 그냥 이렇게 관념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, 살고 있다는 걸 잊고 사는 경우도 많지 않잖아요. 맛있는 사과도 매일같이 먹다 보면 맛을 모르잖아요. 사람도 마찬가지죠. 소중한 사람도 자주 보면 이렇게 인식을 못하듯이 그런 거를 좀 새롭게 인식하자는 거죠. 군상 시리즈라든가 도시의 어떤 단면들, 이런 류의 어떤 작업을 그때 당시에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의 흐름이 약간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가 아니면 뭐 추상화라든가 약간 단색 뭐 이런 게 많이 어쨌든 주류를 이룰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제 아웃사이더 같은 작업을 또 선택하시고. 그때 우연히 그 아웃사이더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. 콜린 윌슨이라는 영국 문학평론가가 쓴 건데, 왜 문학 작품과 영화 속의 주인공들이 왜 그 사람들이 왜 주인공이 되는가?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까? 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비평 얘기를 해요. 까미니 뭐 기타 등등 그런 여러 문학적인 사람들의 그 지향점이 결국 아웃사이더다.
아웃사이더만이 인사이더의 어떤 거를 정확히 볼 수 있다는 얘기죠. 현실에서 잠깐 떨어져 거리감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인사이더, 그러니까 안에 있으면은 그 자체가 내가 먼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아웃사이더니까 뭐 단순히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러면 선생님이 약간 어릴 때부터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셨는가요? 그게 뭐 철학과 문학적인 면보다는 성격상 조금 그런 뭐 이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이렇게 현실에 대해서. 오히려 그때 70년대 중후반은 뭐 실존주의나 우리 시대 때는 그게 더 관심이 많았죠. 현실을 어떻게 하면 자각할 수 있나, 자기의 어떤 존재 자체를 그럼으로써 인식할 수 있나, 살아있다는 거를,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죠. 그럼 선생님은 이 그림을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? 어릴 때부터 좋아했는데 그때 뭐 화가 되려는 생각 전혀 안 했죠. 초등학교 때는 뭐 작업을 하면 뭐 상도 많이 받고 그랬지만 더 내가 화가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내 관심은 맛있는 요리하는 요리사 뭐 아니면 영화 감독도 참 멋있을 것 같다. 뭐 그 정도 생각을 했지 화가 생각은 못했어요. 그러다 대학교 3학년쯤에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. 앤드루 와이어스나 또 반대되는 프랜시스 베이컨 작품을 봤을 때 서로 소정성과 아니면 어떤 내면의 어떤 폭력성과 뭐 이런 것이 양극적이잖아요. 그런 거 봤을 때 이거 뭔가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그런 충동을 느낀 거죠. 그럼 처음 그렇게 미술을 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반응은 어떠셨나요? 좋아하셨어요. 오히려 아버지가 권했어요. 왜냐면 제가 좀 방황을 좀 했어요. 사춘기 때 방황을 했을 때 아버님이 오히려 너 미술 한번 해봐라. 어렸을 때 뭐 그림도 잘 그리고 그런 거 보니까 좀 그런 거 같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아버님이 권하셨죠. 제가 미술을 하게 된 어떤 동기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. 근데 다만 이제 아버님이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죠.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아버님께서 네. 우리나라의 어떻게 1세대 그 연극하신 이해랑 젊었을 때 아버님 말씀 나오면 좀 별로 싫고 좀 그랬는데 무슨 저도 뭐 아버님 돌아가실 나이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아버님에게 편해요. 근데 영향을 사실 받았겠죠. 왜냐면 초등학교나 이럴 때 보면 뭐 저도 연극 구경 가고 그랬어요. 아버님이 추구했던 게 리얼리즘 연극이었는데 또 어렸을 때도 리얼리즘 이렇게 습관적으로 많이 들었어요. 아버님도 리얼리스트였기 때문에 야, 너 그거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뭐 아버님 말씀 안 듣죠. 이게 무슨 소리냐. 그냥 한 길에 듣고 한 길에 흘리고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나이 들어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생각을 하니까 그 영향이 컸다. 그건 부정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래서인가 어쨌든 화단에서는 약간은 선생님 작업을 보면 약간 어떤 연극적인 그런 느낌도 좀 있다. 그렇게 좀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도 그런 쪽으로 따지면 아마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.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 그러니까 뭔가 연극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? 이게 인위적인 조명인데 극단적이잖아요. 그렇죠. 네. 사실 그런 조명이 그 렘브란트 아니면 카라바초나 바로크 시대 때 어떤 빛의 명암들이 대부분 인위적인 조명이지 인상파의 어떤 자연적인 조명이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존재감이 이렇게 확 부각되는 거. 극단적인 조명과 거기서 이렇게 리얼리즘 연구를 했을 때 받아주는 그게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이렇게 갔는데 관계 한 서너 명 있는데 그 연구를 막 하더라고. 안 할 수 없잖아요. 그죠? 그때 내가 느끼고 왜 저거를 하시나. 진짜 배고프구나. 저 예술하는 게 배고프고 너무 힘들겠다. 근데 미술도 사실은 내가 그 대학 졸업할 때 70년대 뭐 이럴 때 보면 배고픈 직업이에요. 화가의 상 그러면 모딜리안이 폐병 걸리고 알코올 중독에다가 그냥 바람둥이에다 일찍 요절한 작가가 그런 이미지로 화가 이미지가 이렇게 굳어졌던 시기거든요. 그때 좀 갈등이 많았어요. 그래서 하여튼 대학교 3학년 때 그런 그 베이컨이나 와이어스 작품이나 이렇게 양극적인 그걸 봤을 때 정말 저런 작업하고 싶은 배고프거나 뭐하거나 정말 저런 창작 행위를 했으면 좀 의미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그 따님도 이사라 작가도 약간 그래도 이제 좀 젊은 작가 많이 각광을 받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술가 집안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. 나는 이제 사실은 뭐 딸 얘기해주는데 사라가 작업한다는 거를 처음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. 여기는 내가 살아왔으니까
야, 저거 뭐 어려운 길을 왜 가려고 그러나 이랬는데 지 운명이죠. 내가 권해서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찾아서 한 거니까.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로. 아, 저도 뭐 마찬가지죠. 저도 뭐 누가 시켜서 한 것보다는 내가 자각을 해서 한 거니까. 돌아서 보면 예전에 아버지가 영향을 다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뭐 사실은 좀 못하죠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의 따님도 약간 그런 아마 그런 거 있겠죠. 딸의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360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무조건 작업만 하고 살았으니까. 선생님 그럼 그 대학 3학년 때 작가의 길을 가야겠다 생각을 하시다 했잖아요. 그럼 그게 어떤 식으로 그렇게 이제 풀어가셨는지. 제일 어려운 게 아까 처음에 그 벽 얘기했지만은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갔는데 막막함이 있더라고요. 이거 벽을 통해서 벽에서 파생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, 절망감. 그때 뭐 사실 미대 서양학과 졸업하면 뭐 하겠어요? 그때 70년대 중반에 할 게 없어요.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뭐는 하다못해 장가도 못 가요. 그 사회의 어떤 이론으로서 뭐 경제나 사회성이나 여러 가지 다 부족하죠. 그 소재 자체가 나한테는 그냥 벽이 그런 이미지로 다가온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일 작업하다가 현실을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. 그럴 때 제가 그 표현 방법에서는 에어브러쉬를 그때 처음 했는데 에어브러쉬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. 그때 당시에 그걸 쓰는 사람들이 네, 거의 그래갖고 혼자 했는데 실패도 굉장히 많이 했죠. 그리고 너무 예민해요. 붓보다 더 예민해가지고 다루기 힘든데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자기가 되게끔 어느 정도로 만들었죠. 그래가지고 현실적인 어떤 그 대상물, 어떤 그 집단 속에서의 어떤 존재감 이런 거에 대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. 하다가 작업실이 그 3층 작업실인데 옆에 그 속셈 학원이 있었어요. 근데 속셈 학원에서 그 애들 구구단 외는 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. 근데 작업하고 있는데 내가 그 작업에 숫자가 막 들어가더라고. 아 자연스럽게. 네, 숫자가 막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. 그때 작업이 있어요. 그 대작업 많이 했는데 그때는 이제 현실의 단면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물들의 이미지를 이렇게 아상브라치시켰는데 복합적으로 이렇게 믹싱을 시킨 거죠. 그러니까 숫자도 들어가고 뭐 컴퓨터 부품도 들어가고 그런 류의 작업들 그때 대작을 참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면 그때 작품들이 나의 어떤 대표작이 되다시피 할 정도로 에너지가 그냥 넘쳐났죠. 사실적인 작업을 하면서도 뭐 1,000원짜리도 보름 만에 뚝딱 해치고 무서운 게 없었어요. 그때 막 하면 쫙쫙쫙 잘 됐죠. 내 생각에는 그 젊음이라는 게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 시절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다 하는 거예요. 먹고 살려고 다른 일도 하고 작업도 밤을 새고 열심히 하고 가끔 친구들도 만나가지고 놀기도 하고 근데 그게 다 돼요. 처음에는 이제 시작할 때 어떡하나 고민할 때는 그게 뭐 굉장히 그 두려움과 불가능할 것 같이 느껴졌는데 막상 하고 막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에너지가 다 받쳐주더라 하는 얘기죠. 그리고 작업도 우리 어떤 현실에 대한 어떤 인식에 대한 이런 작업이 지금 우리 화단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것이다. 추상 일변도에서 이미지 미술이 갖는 또 이런 극사실 미술이 갖는 이런 요소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약간의 그런 극사실? 이건 좀 다른 거하고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표현 방법이라든가 포지션을 맺은 거나 약간 병치하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이 선생님만의 어떤 독특한 장르를 만들지 않았나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떤 나의 그 뿌리로 본다면 그 아버지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. 나는 이야기가 있는 그림이 좋아요. 뭔가 나의 얘기를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사물이 하나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요소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더라고요. 그것이 때로는 어떤 서정성을 갖기도 하고 뭔가 어떤 이미지를 나름대로 나타내고자 하는 거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존재에 대한 의식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뿌리가 나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냥 그 대상 그 자체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뭔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. 근데 그 이야기는 인간의 뭔가를 건드려야 된다는 얘기죠. 그리고 거기다가 조용성까지 같이 표현이 돼야지 그 작품이 성공하지 않을까. 그게 내 작업의 앞으로 해야 될 목표고 나의 어떤 고민입니다. 너무 욕심 큰가요? 아니요, 그거는 뭐 저도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. 네,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는 예술이라는 어떤 게 있을까요?
그 명상가와 예술가의 어떤 차이가 뭔가. 명상가들은 이렇게 자아를 없애는 거 아니에요? 에고를 없애는 그런 하나의 과정에 대한 수업이 있거든요. 그래서 생각을 딱 멈추는 작업인데, 그러나 그 생각을 멈추는 그런 과정은 비슷한데 결국은 끝에 가서는 예술이라는 건 자기 애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. 구도자나 그런 건 자기 애조차도 이렇게 카트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쪽 길은 내한테 좀 버겁구나. 순간적으로 내가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은 조금만 지나면 또 나도 뭐 많은 자기애가 생겨가지고 욕망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걸 내가 너무 부정을 한다는 것도 위선이다. 그냥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럴 바에는 예술이라는 어떤 이 자체는 자기애를 갖다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게 예술 아닙니까 이게?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선생님과 같이 얘기할 때 내 자아를 너무 강하게 내세우면 불쾌하잖아요. 그리고 그 대화가 안 되잖아요. 그렇지만은 미술에서 내 자아가 내가 투여가 될 때는 그건 오케이예요. 괜찮아요. 거기서는 어떤 예술이라는 그 자체, 특히 미술이라는 이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다. 참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근데 단 조금 이렇게 자기애가 강하다 보니까 내가 평상시에 내가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홍수가 났다. 그러면 물난리가 났잖아요. 강원도 쪽에. 그러면 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가서 막 도와주는 사람들 보면은 나는 굉장히 에고이스트다. 응? 나는 그렇게 베풀지 못하는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많아요. 그냥 그 시간에 나는 그냥 내 작업을 하고 있다고. 물론 뭐 타이틀이 그냥 거창하게 얘기하면 뭐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건 좀 너무 커다란 얘기고 있는 그 자체로 본다면 굉장히 이기적이다. 그 사람들은 참 헌신적이고 그 이타적이다. 근데 세상 사람 다가 그렇게 돼버리면 손은 누가 키워요?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쨌든 각자의 역할을 또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. 우린 또한 예술가니까 또 그림으로서 선생님 말하는 어떤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좀 가치가 있겠죠 나름대로?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.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까요? 네, 공감합니다. 네. 오늘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네, 얘기 너무 고맙고요. 선생님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. 예. 앞으로 또 좋은 작업 많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